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좀 모습이 추리하죠? 예. 하루 종일 좀 고생하다 왔어요. 용산 촌사람이 강남에 가서, 강남역, 역삼역, 강남의 한 복판에 가서, 어디, 녹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좀 뵙고 오고, 그럴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외부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녁 6시가 돼서야 겨우 이제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왜 부동산 TV 부동산 읽는 부동산을 안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부동산 뉴스들도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지금 후폭풍이 엄청 거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중개사고들도 되게 많이 났고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커뮤니티나 게시판들이나 다 난리인데 오늘까지만 일단 좀 그 부동산 대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뉴스. 물론 그때도 이제 이번 대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뉴스들 쪽으로 좀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제목이 아마 이제 나가겠지만 8.2 부동산 대책을 좀 정리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도 처음 페이퍼 받아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냥 같이 읽어보는 수준에서 이제 제가 좀 말을 덧붙였던 거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좀 정리 간략하게 해보고 그다음 좀 총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저 부동산 TV 채널에서 보시면 여기 부동산 블로그라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이거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딱 이런 저희 부동산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사실 이게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딱 들으면 알겠어.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앉으면 무슨 얘기했더라. 보통 공부할 때 그러지 않나요? 저는 좀 되게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말을 해주면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이제 자기가 보려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저 부동산 블로그 아까 거기 눌러서 오시면 8.2 부동산 대책에서 총 16개 꼭지예요. 그래서 정책 대응 방향, 왜 그랬는지, 투기가율지 각 내용 꼭지별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진짜 하루 종일 꼬박 이거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걸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 마지막 글 올린 게 거의 자정 넘어서였나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쓰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매달렸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느라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체적인 이 정리 및 총평을 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제가 이 링크는 이 영상의 끝에다도 좀 이 링크들을 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뭘 할 거냐? 지금 마지막으로 쓴 글 정리 및 총평 이 부분을 조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번에 이제 언론에서 할 수 있다 얘기 나오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제 요게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가 엄청나게 센 규제가 나왔어요.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정권의 정책 자체가 규제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6.19 부동산 대책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 대통령 하에서 이제 규제책을 제대로는 아니고 이제 처음 냈다. 이제 그런 정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규제 나온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세지 않은데 다들 이제 그런 반응이었는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들끓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보면 6월 19일 날 대책 나오고 나서 8월 2일이니까 정말 한 달 보름 사이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바로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6.19 대책 나오기 전부터 이미 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썼던 글에도 있지만, 이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부동산 대책 온갖 거 다 써보고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책만 낸 게 아니라 그 대책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되게 강력한 지금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에 있었죠. 일단 실수요자 보호,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단기 투기 수요 억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양쪽으로 되게 좀 강력하게 쥐어짰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재건축 사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제 대책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 없습니다. 내년에 부활할 거예요라고 딱 첫머리에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까지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 그래서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당연히 이번에 지정했고, 이제 앞으로 재건축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 양천구, 목동 있죠. 그 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용산구는 워낙 핫했던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하고 투기지역도 지정하면서 일단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정책을 짰고요.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바로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 물건들은 거래를 못하게끔 딱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신규로 구입하고 싶어도 이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좀 되게 놀라웠던 것,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이게 재건축 그 조합원 지위 변경 규정에서도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상승장이니까 재건축하면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느낌이지만, 사실 앞으로 한 5년 전만 시계를 돌려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락장이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제일 익숙한 부동산 용어 하우스 푸어, 대출 많이 껴서 집 사갖고 이제 집값은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빚쟁이, 하우스 푸어, 집을 가진 가난뱅이,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도 결국 시행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을 하고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좀 돈을 보태는 이런 정비사업 구조, 민간 정비사업 구조인데, 분위기가 뭐 경기도 안 좋고 아파트 비싸게 분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재건축 사업들이 다 멈춰 있었죠. 멈춰 있다 보니까 조합을 설립했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는데 착공을 하지 않아요. 이런 단지들 우리 언제 재건축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 투기과열지구가 살아 있으면서 이거 지금 사면 지금 매수한 사람 양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내 집 사겠어요? 나는 뭐 재건축 이런 거 상관없고 제발 좀 팔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12년인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그때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경과구정을 봐야 되니까. 제가 재건축 쪽은 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옵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착공 조합 설립을 한 지 2년 내에 사업인가 신청을 못했으면 그 재건축 구역 안에 조합원이 2년 이상 그 집을 보유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위 변경을 허락해주자.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는데 2년 동안 착공을 못하고 착공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구역 안에 2년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이라면 명의 변경을 해주자.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재건축 구역은 조합 설립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 승인 못했는데요. 우리 단지는 명의 변경 지금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가 살아나도 거래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들이 바로 또 드러나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건축
지금 이런 규제가 나오고 하면 내 거는 어떤가를 살펴보잖아요. 근데 내 거는 어떤가를 살펴보니까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내 거는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반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구나를 이제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수간 안에 이제 그게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시장은 대단하고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발빠르구나. 이제 전 사실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읽으면서 되게 그렇게 크게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가 나와도 분양가가 싸지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까 별로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그거는 약간 오판한 부분인 거일 수도 같아서 이번에 지금 다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파리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정부가 쓰고자 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을 분명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 물량 후반 그 대책의 후반부 얘기에 나온 거 보면 주택 공급 물량들을 얘기할 때 공공이 갖고 있는 물량, 그다음에 민간이 앞으로도 이제 내보낼 물량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민간이 내보낼 물량, 이게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이 민간 물량이거든요. 이제 이런 물량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사실은 내면에 숨어 있는 거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좀 꼼꼼히 다시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꼼꼼히 다시 봐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규정 자체가 너무나 실제 적용하기 힘들게 좀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묶겠다, 쉽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그리고 이제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부분을 앞으로 이제 법 개정하는 걸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되면 지금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들이나,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건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분양가를 낮추면 누가 손해를 봐요? 건설회사가 손해보나요? 아니, 건설회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조합이 손해를 봐요. 사업 시행자,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땅주인, 조합이 손해를 보거든요. 조합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그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의 추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 부분, 그래서 재건축 조합 입장 또는 이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들도 되게 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추가 부담금 적게 해서 제가 사업을 잘 했습니다, 저를 따라 주세요, 이런 관리처분 총회하고 할 때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서 먹을 게 적어서 여러분 돈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를 조합장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업이 이렇게 됐냐, 이런 불만이 생기고 하면서 정비사업이 파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잘 가는 데에는 악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같이 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재개발에 칼질을 가하는 대책은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도입 자체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를 말 그대로 사람이 좀 살만한 동네로 만들겠다. 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랑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재건축은 그냥 집날금날 할 수 있는 건데, 재개발은 접도율도 안 좋아야, 접도율도 열악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것도 되게 열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노후한 거 외에다가 이제 그런 주거 여건이 열악한 부분들이 돼야만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반듯반듯하게 정비해서 사람 좀 살기 좋은 형태로 만들자, 이제 이런 데에서 출발한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차단하면 이제 말 그대로 계속 열악하게 살아라, 니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접도율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얘는 불나면 막 불 타도 소방차 못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 칼질이 되게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제 재개발도 칼질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칼질을 했냐면 재개발 사업을 가는 것에 대해서 칼질을 하진 않았어요. 가는 것에 칼질을 안 하고 뭘 했냐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 공급되어지는 새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으려고 하고 분양권을 피주고 살려고 하고 분양권 전매에 몰리다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조합원 물건 중에서도 이제 분양권처럼 동호수가 배정되거나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이 바뀌는 것들,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 것들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게 사실 또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일단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발로 보면 뭐냐면 재개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좀 막 투기적으로 번지면 다른 것도 또 칼질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도 좀 읽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연락들을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주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화를 하죠.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죠. 그래서 이거 전매 안 된다는데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해당되는 데는 사실 별로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민주환경정비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올 9월 정도에 개정안 발의를 한다 그랬고, 그럼 이제 시행은 아마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시행 전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거나 그 이상 진행된 단지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공사하고 있거나 분양을 이미 했거나 뭐 사업 시행 인가 이미 신청했거나 뭐 관리 처분 단계 간데 이주 준비한 데들 이런 데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다 전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재개발을 할 구역들은 이제 좀 걸릴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법 개정안은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뭐 개인적인 바람은 진짜 뭔가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덧붙여지는 이렇게 막 그런 법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사실 뭐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법의 개정을 유도하는 건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규정이 만약에 이렇게 이 얘기대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입주권 상태가 되면 등기할 때까지 입주권 상태에서는 못 판단 말이에요. 전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요, 표류하는 사업장도 되게 많았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졌는데 막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대위들이. 그래서 이주도 못하고 막 그 과정에서 2년 3년이 아니라 5년 6년 막 걸리는 사업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은 이 규정이 살아있어서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엑시트도 못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목은 딱 매여 있고, 이제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정 자체가 되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규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규정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꼭 개정을 하시거나, 조금 그러니까 단순히 말 그대로 지금 일단은 막 올라가는 장인 것 같으니까 두들겨서 못 사게 했던 살만한 메리트가 없게끔 만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드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충분히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대책에서 얘기가 된 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의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 5년 내에 재당첨이 못 되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일반 분양권이든 조합원 거든 일단 조합원으로 해서 한번 받으면 5년 내에는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이든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못 받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규정을 넣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법리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조합원 것도 같이 보는 뭐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뀐다,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봐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당첨 금지를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도 여러 개 못 갖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는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다 따져봐야 돼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거죠. 제가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A 구역에 하나 집을 갖고 있고 B 구역에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멸실이 돼서 헐렸어요.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헐어야겠죠. 그럼 멸실을 하면서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입주권, 분양 물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헐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로 이제 새로운 아파트, 새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건데 또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 입장이었으면 5년 내에는 만약에 두 번째 집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재개발을 했는데 멸실을 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신규 분양 대체되는 걸로 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년 전에 받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집 멸실되는 건 멸실되는 거고 새 집 받는 거에 대한 자격은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입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뺏어가는 거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좀 사실 계속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이제 저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 이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랑 상관없이 뭐 입법이 돼서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재개발 입주권도, 그러니까 결국 불똥이 번지려는 걸 막으려고 선제하는 거죠. 재개발고 이제 재건축도 이런 식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분양권도 묶이고, 그럼 재개발이 틈새겠구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넘겨갈 것이 있겠구나 해서 재개발을 여러 개 사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불길 갈 때를 차단해서 신경 써서 넣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렇게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 이후에 사는 것부터 안 된다 막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지만, 또 추후에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또 그때 가면 또 풀어주거나 할 거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해야 되니까. 좀 말하면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올 9월 이후에 이제 개정안 낸다 그랬으니까 추후 입법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때에 따라서 이걸 해라 말아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저렇게 바뀌면 이렇게 알고 행동해야겠다,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파도를 잘 타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사실 지금 멘붕 온 데들 많죠. 매매 진행하고 있던,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매매 계약 당사자분들, 그 다음에 껴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여기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자금 계획 다 짜서 매매 진행하고 계획금 중도금 들어가서 이제 잔금 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주겠는데요. 못 해주겠는데요도 있고, 대출을 그 금액까지 못 해주겠는데요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LTI, DTI 규정, 그리고 투기지역 안에서 뭐 대출을 여러 개 취급 못하게끔 하겠다, 세대당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살아나면서 이제 거래를 진행하던 분들이 되게 혼선을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걸 하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할 거니까 대책에서 언제 이내에서는 뭘 해라라든가 이런 가이드를 주면서 갔어야 좀 혼란이 적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계약 해제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막 이런 거 붙어있을 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대책이 나오고 나서 뭐 어제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혼선이 많고 지금 굉장히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지금 막 뒤집어진 부동산 중개업들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저도 오후에 봤습니다. 지금 이 6시 44분의 기사, 처음에 6시 전후로 지금 기사가 올라와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와서 한숨을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2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한 대출 피해자를 구제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오는 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에 LTV, DTI 부분에 대해서 그걸 신뢰해서 계약을 진행한 계약 대상 당사자들에게는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종전 LTV, DTI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규정 부칙 적극 해석해서 문제 사례별로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요 내용이 나오면 조금 지금 일단 혼선이 빚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체 2일까지 매매 계약한 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막 사람들 갑론을박이 많은데 기사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2일까지 뭐 거래 신고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만 된다, 뭐 계약금을 찍혔어야 된다, 막 자의적으로 해석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되게 많이 좀 봐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있네요. 지난 2일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사람은 강화한 LTV/DTI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선의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봐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으니까. 조속히 종전 기준을 적용을 어디까지 할지 구체적 사례별로 확정해서 지침을 전달하겠다라고 했으니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너무 당황한 분들이 많았고, 이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LTV/DTI 강화하는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뭐는 어디는 몇 퍼센트 어디는 몇 퍼센트 했는데, 이거는 뭐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 사람별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돈을 더 빌려 쓰기 굉장히 힘들게끔 타이트하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갖고 있으면 집 2개 뭐 이상 가지고 계시면 더 사지는 마세요. 돈은 안 빌려줄 거예요. 거의 그런 방향성을 되게 이제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쉽게는 못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주택 특이 지역, 특이 가열지구, 뭐 조정 지역까지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틈새는 있습니다. 발 빠른 분들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풀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선 효과, 불이 번지는 게 어디로 번진다고 생각하셔서 움직일 걸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사실 구멍은 있죠.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다주택에 대해서 메리트를 없애는 그런 대책들도 같이 보관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돈줄을 막아서 이제 금융을 틀어 막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을 막겠다라고 방식을 세운 거는 효과적으로 저는 잘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잘 작용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든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봐야죠. 뭐 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이것까지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심각하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뭐 이주비가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 데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주비도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이주비 대출도.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개인 이름으로 그 재개발 구역 안에 뭐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이제 돈을 빌려가는 형태인데, 거기에도 DTI는 적용 안 하지만 LTV는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뀐 규정에 의해서 LTV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여러 건 못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주비를 아예 그냥 다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물건,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데 뭐 이주비 대출 승계가 안 돼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뭐 거래 간의 과정이 생긴다고 하면 거래를 못 하는 거니까, 뭐 거래를 못 하는 건 또 하지 말라, 거래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큰 포인트는 지금 뭐 재건축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이런 것들도 결국 같은 맥락이니까 하지 말아라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금융 대책 때문에 돼버렸어요. 왜 됐느냐?
제가 이제 여기 그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투기 지역이나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대출 한 건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기 지역 안에 집을 2채 지금 갖고 있어요. 뭐 새로 산 게 아니라 원래 2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대출 일부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고요. 하나는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어요. 저는 지금 이 집에 대출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세를 끼고 사는 이 집이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금을 줘야지 이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나요? 이거 이제 이주비 받아서 전세금 주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주비 주세요 그랬더니 이주비를 드리려면 그건 신규 대출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원래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이 대출을 다 갚으셔야 이 집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뭐 이거 다 갚으면 이제 투기 지역이니까 다주택이니까 30%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30% 받아도 전세보증금 줄 돈은 안 돼. 이런 상황이 딱 됩니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 집에 있는 대출을 갚을 돈도 없어. 그리고 이거 이주비를 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드리겠는데요. 이주비가 안 나와서 만세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럼 저만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투기죠. 저는 투기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구나. 대출 있는 거. 용산구가 투기 지역이 돼서. 근데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다는 얘기는 조합이 이주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주를 못하면 건물 멸실이 안 되고 멸실이 안 되면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유권 해석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이주비를 지금 이 이주비 관련해서 LTV 적용 안 한다. 이주비나 이런 부분에 LTV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대책에서는 이주비도 LTV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이주비 채무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 다 적용을 해서 안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가서 붙어보니까 이주비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캔슬되고 그래서 중개 사고 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되는 단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대책 나오고 나서 몇 개 조합들에도 전화해보고 그 조합 쪽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조합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지금 일단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이 없다기보다는 뭐 편법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편법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왜 안 될 것 같냐면 이제 지금 이 투기지역 안에 세대당 대출 한 개밖에 안 주겠다는 이 규정에 막혀가지고 아예 지금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면 이주비를 아예 못 받는 세대들이 꽤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되게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재건축 그러면 이주가 안 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이 가게끔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 내용 사안에 따라서 금융규제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손 봐주길 희망한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수요를 이렇게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 부분을 제가 방송 지난번에 보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대책은 제가 수요 억제책이 있으면서 공급 확보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위례 신도시 같은 게 2005년 831 대책 때 이제 공급책으로 나온 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공급 대책이 있었고 공급 대책이 근데 그때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게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원인 그리고 이제 원인에 따른 처방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2005년 831 대책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가 강남의 재건축 불안 요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물량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거 분양 받으면 되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를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고 근데 요번 이 대책에 보면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거고 신혼부부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지을 거다. 공공 분양주택이든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지금도 충분히 적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유휴 부지도
뭐 52만 호 정도 아직 확보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들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없던 게 얘기가 나온 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만들겠다. 전용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한 16평형에서 25평형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뭐 육아 보육들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들 단지 안에 넣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공택지지구들에다가 타운으로 뭐 건설해가지고 좀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걸 내면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돈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집들을 공급할 거니까 너무 지금 상실감 갖지 말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올라버리는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상실감 갖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지켜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대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부를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택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 그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땐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그런 공공주택을 받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20년 전, 10년 전에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 다른 분이 올려주신 걸 갖고 왔는데, SH공사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하한선에서 나오죠. 3곡, 4곡, 뭐 좋은데, 보면 2110만원, 2000만원,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이거보다 돈을 더 집어넣은 사람. 그러니까 210회, 200회. 1년에 12번 넣을 수 있잖아요. 200회면 몇 년이에요? 10몇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지역들,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지역들, 좋은 지역의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넣어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곡 5단지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 당첨 하한금이 2,594만원이잖아요. 260회 넣었다는 얘기인데 260회면 20년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청약통장 뭐 가입 공공 같은 경우에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납입 금액도 얼마 크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좋은 지역의 공공주택은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낙관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부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정책으로서도 대신 꿈을 만들어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만큼 아는 게 필요해. 만약에 내가 이 텀에 집을 사거나 뭐 해야겠다라고 하면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나오는 걸 가든, 이제 또는 아니면 대안으로서 다른, 지금 뭐 하락장이 만약에 올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뭐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참에 사야겠다라고 하면 조정받는 걸 사시든, 그러니까 본인 판단하에서 맞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어요. 뭐 정부에서는 아직 뭐 이번에 부동산 8.2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안 쓴 카드들에 대한 얘기도 많죠.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하나씩 썼다고 하면, 지금 나온 건 보면요, 그때 썼던 거를 똑같이 시간을 두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빵빵빵 찍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황 봐서 또 튈 것 같으면 또 빵빵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뒤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유세 올리는 부분이나 재건축 후분양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할 수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집 사고 싶어도 구청 가서 허가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고요, 실제 거주 무조건 할 거고요, 어떻게 거주할 거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정부가 지금 요번에 나온 대책만 보더라도 방향은 딱 그거예요. 뭐든 써서 잡겠다, 이제 거래를 끊더라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이런 카드들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저도 몇 군데 전화들 좀 해보고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이제 소강 상태죠. 중개업자들 매매는 잘 안 될 거고, 이제
분위기는 많이 죽을 거고, 뭐 정책을 뭐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지금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 중과가 이미 살아났죠. 어제 이제 그 투기지역 지정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내년 4월 1일까지는 이제 2주택 중과 뭐 이제 3주택 중과가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되기 전에 미리 팔아라.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1일부터 50%로 강화되니까 사전에 팔3를 팔아라 이렇게 좀 해놨지만, 지금 이런 대책들, 강한 대책들 보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매수자들 많이 있겠죠. 또 언론에서 더 센 거 낼 거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또 지금 사야 할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가을 이사철 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봐야죠. 몰라요. 저도 좀 일단 뭐 여러분들하고도 얘기를, 저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분들 이제 물어보고 하면,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을 많이 보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부동산에 되게 우호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상승장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는 되게 큰 편이다. 정부가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뚝을 지금 쌓고 있는 거고, 뭐 뚝을 피해서 물은 다른 데로 흘러갈 거다. 그걸 또 얼마나 더 뚝을 잘 막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이 옮겨 붙는 지역이 나올 거고 풍선 효과가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이 보면 세대가 있거든요. 하락장에서 부동산을 샀다가 망해본 세대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시절, 되게 안 좋은 시절에 정말 돈 얼마 가지고 사가지고 상승장을 맛보신 분들은 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이 시장 안에서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 그대로 부동산들을 막 다주택 하려고 하고 공격적으로 쓰자고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규제라든가 하락장을 제대로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센 대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정도의 진짜 강펀치를 정부가 날렸다고 생각하거든요. 2003년 12구 대책 같은 경우도 그 대책 나오고 나서 2004년 정도는 거의 조정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다주택이신 분들, 또는 다주택이려고 하시는, 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대책을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지, 그거는 또 봐야겠지만, 조금 저는 그래도 이게 되게 세기 때문에 좀 조정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이제 당장 이제 대책은 나왔지만 실제 이제 당장 실행되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시간 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올 거고, 당장 뭐 연말 재건축,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 중과 50%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제 규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뉴스 봐가면서 지금이 집 살 때야 하고 막 다니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전같이 많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시점 자체를 상승장 안에서 약간 조정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이제 오늘 말 그대로 8월 3일, 8월 2일 부동산 주식 나오기 전에 꼭지고 하락장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으로 내가 물건 들고 있는 건 엑시트해서 나가겠다. 아니면 뭐 지금 물건을 더 사지는 말고 현금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든,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니까, 뭐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달리 가을에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대책, 뭐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생각할 때는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나 이제 뭐 공공주택 공급 물량, 공공택지도 지금 아직 분양 안 하는 데들 많잖아요. 이런 데들이 계속 분양을 할 거고, 이런 공급 물량들이 입주하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입주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하면 사실 이제 임대 가격이든 이런 게 안정화되니까 공급되는 시점까지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 하나 더 사고 하려고 하는 이 수요를 최대한 틀어막아서 살려면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시고 이제 다주택자는 더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한쪽을 꾹 누르면서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장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피력한 정책이 아니었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책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랑 뭐 다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거예요. 뭐 하나의 의견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이런 의견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총평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만약에 부동산TV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으면 여기 구독하기도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